안녕하세요. 대한사랑 초대석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은 독립운동 하면 어떤 것들이 떠오르시나요? 안중근 의사나 유관순 여사 같은 어떤 특정한 인물들, 아니면 3.1운동이라든지 청산리 전투 같은 아주 특정한 사건들 중심의 기억들이 많이 떠오르실 텐데, 오늘은 독립운동사 중에서도 우리가 그동안 외면하거나 간과했던, 아니면 어쩌면 그 왜곡된 시선으로 바라봤던 민족 종교, 특히 그중에 보천교의 독립운동사를 좀 다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30년 이상 보천교의 독립운동사를 연구해 오신 안우상 박사님을 초대를 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우상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근래에 그 보천교 관련한 책자를 내셨어요. 그렇죠? 네, 네. 예. 책을 내시고 나서 요즘 근황은 좀 어떠십니까? 저 대학에서 강의도 하고, 특히 이제 뭐 중원대 대학원에서 예. 관련 강의도 하고, 예. 또 전남대 대학원에서 한국 근대사 특강, 뭐 한국 근대사 연구, 예. 또 학부에서도 강의를 하고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래는 근대사를 전공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예. 네, 저는 보천교를 전공한 게 아니고 예. 보천교를 통해서 그 시대상 또 그 시대의 민족운동 예. 또는 독립운동을 연구하는 연구자입니다. 예. 그래서 요즘에는 답사도 많이 다니고 예. 또 관공서에서 초청하는 문화강좌에도 많이 참석해서 보천교 관련 여러 가지 재미난 이야기들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다 보천교와 좀 관련된 지역을 답사를 하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답사는 뭐 보천교 정읍에 있는 보천교 본소라든지 또는 이제 고천제를 지냈던 경상남도 함양 예. 황색상이랄지 또 이런 데 많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뭐 오프닝 멘트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최근에 책을 쓰셨는데 지금 제 앞에 놓인 책이거든요. 지금 보면 제목이 일제강점기 보천교의 신국가 건설운동이에요. 그렇죠? 네. 네. 이 책이 제가 알기로는 2022년이죠. 네. 전남대학교에서 늦게 박사학위를 좀 받으시고 나서 네. 그 박사학위 논문을 좀 정리를 하시면서 단행본으로 내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이 책을 내신 부분이 앞에서 서문을 읽어보면 33년에 그 감내의 결과다, 이런 어떤 감정을 좀 서술하신 부분이 있어요. 예. 사실 어떠십니까? 제가 이제 학부 때 예. 그 관심사가 사회주의 운동사였습니다. 사회주의 운동. 예, 사회주의 운동사였는데 그때 이제 그 김철수라고 하는 인물이 있어요. 예. 전라북도 부안에서 여생을 마친 조선 제3차 조선공산당 책임비서였던 김철수라는 분이 남긴 녹취록을 예. 가지고 가지고 계신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김효명 교무님인데 예. 그분의 선친이 제1차 조선공산당 책임비서 김재봉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인연으로 그분이 이제 김철수를 만나면서 녹취를 많이 해놓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같이 해제하는 과정에서 보천교로부터 뭐 1만행을 받아서 원동 소비에트 약소민족회의 여비로 썼다. 그 자기가 회계를 담당했다. 또 그런 내용도 있고 예. 또 우리가 이 조선에서 혁명을 일으키면은 예. 보천교가 반드시 도와주게 돼 있다. 뭐 그런 내용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보천교가 뭐 어떤 그 저도 이제 선입견이 있었죠. 부정적인 아주 안 좋은 선입견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90년대. 그러죠. 80년대 말 90년대 초. 그때 당시. 예. 그때 이제 선입견이 있었는데 보천교가 뭐 이 사회주의자들에게 자금을 지원을 해. 그래서 이제 찾아보니까 예. 뭐 동아일보 또 조선일보에 어마어마한 기사들이 관련 기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학원에 가서 전공을 바꿨죠. 그래서 보천교 운동연구라는 석사학위 논문을
92년에 이제 썼는데 예. 그 이후로 이제 박사 과정은 일찌감치 마쳤습니다만은 예. 이 박사학위 논문을 쓰지 못했던 건 예. 물론 뭐 제 이제 무능함 때문이기도 하겠지만은 당시 그 역사학계의 부정적 보충교에 대한 부정적 선입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 그로 인해서 이제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그래서 이 논문을 더 객관적이고 더 합리적인 논문을 쓰기 위해서 더 힘든 노력을 가중시켰고 그러는 그 세월들이 33년이었습니다. 아, 그러면 92년도에 보천교 관련한 석사학위 논문을 쓰셨으니까 네, 딱 30년 만에 박사학위 논문을 쓰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예. 앞에서 제가 말씀 잠깐 드렸지만 어찌 보면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이제 독립운동사, 특히 이제 민족 종교의 독립운동사에 대해서는 좀 왜곡된 시선들 이런 것들이 아직도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네, 그런 것들이 이제 결국은 30년이나 한 세대가 걸리는 그런 어떤 그 결과로 드러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서도 제가 이런 얘기를 좀 서두에 질문을 던지고 싶은데 왜 우리가 보천교의 독립운동사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고 또 알아야 되는지 이 책을 쓰신 분으로서 또 30년을 연구하신 분으로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전체적으로 보천교라는 게 과연 우리 독립운동사에서 어떤 위치를 점했길래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가 그 얘기를 좀 해주시죠. 그 우리가 흔히 독립운동사 하면은 예. 일부 지식인들 즉 엘리트 중심의 독립운동사이거든요. 예. 뭐 김구, 뭐 이승만, 김규식 뭐 이런 인물 엘리트들 중심으로 전개되는 독립운동사를 이제 흔히 생각하게 되는데 예. 그런데 그 당시 엘리트들은 극소수였습니다. 예. 물론 이제 그들이 많은 기록을 남겼죠. 그 기록을 가지고서 이제 논문을 쓰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대다수 사람들은 민이었습니다. 민중들. 그렇죠. 민중이었는데 그들은 기록을 안 남겼어요. 예. 그리고 일제 식민지 하에서 그들은 가만히 있었겠느냐는 것이죠. 그들도 뭔가는 식민지에 저항한 모습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 이제 차관점을 두었죠. 즉, 보천교라는 이 종교단체에 대해서 그들은 기록을 남기지 않았지만은 그 식민지를 주도했던 식민 세력들이 남긴 기록들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예. 판결문, 또 뭐 검경 기록, 예. 또 조선 총독부에서 관변학자들이 한 기록들, 이런 기록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요. 이런 기록들을 가지고서 사료 검토를 해본 결과 그때 당시 보천교도 식민지 상태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진지한 노력들이 있었구나. 그래서 일제가 보천교를 탄압했구나. 탄압한 자료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예. 그 판결문만 국가기록원에서 올려놓은 판결문만 거의 한 900건이 넘습니다. 900건. 900건 거기에 관련된 인물이 거의 한 450여 명 돼요. 그 중에서 국가보훈처에서 인정한 독립유공자가 155명입니다. 이게 이제 2021년 상황이니까 더 늘어났겠죠. 예. 그러죠. 155명이에요. 예. 보천교와 관련된 인사들이 국가유공자가 된 사례가 155명이라는 겁니다. 상당히 많은 숫자인데. 그러죠. 예. 이것은 뭐 그때 당시 그 최고 어떤 종교단체였다는 천도교, 예. 천도교를 압도하는 거죠. 뭐 천도교, 불교, 개신교, 예. 뭐 천주교는 물론이거든요. 예. 이런 종교들을 압도하는 거죠. 그래서 그 국가보훈처에서 지정을 할 때는 이 관련 연구자들을 이렇게 불러 모셔가지고 예. 그 심의를 하거든요. 그들이 누구냐면 독립운동사 연구자들이에요. 예. 그 연구자들이 그렇게 그 심의를 해서 그렇게 독립유공자가 되었어요. 예. 그런데도 학계에서는 부정적인 선입견을 계속 갖고 있는 거죠. 이게 이율배반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 독립운동사를 몇몇 지식인 중심의 독립운동사 또는 이제 특정 사건 중심의 독립운동사로부터 그 당시 대다수의 민중들의 독립운동사로서의 어떤 관점을 가지고 볼 때는 우리가 보천교의 독립운동사에 대해서 관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크게 가져야 되겠다는 그런 어떤 말씀을 하시는 걸로 제가 이해가 되고요. 그러죠. 그러니까 지식인 중심의 독립운동사에 익숙했던 학계에서 예. 이 민들의 독립운동도 있었거든요, 분명히. 예. 그들은 이제 토속적인 방법, 예. 민족적인 방법으로 예. 그저 일제 억압에서 벗어나려고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제나 민중들은 보천교가 독립운동 단체라고 생각을 했어요. 실제 많은 판결문에도 독립운동 단체라고 표기를 해놨어요. 보천교를 단순한 종교 집단이 그렇죠. 아니라 예, 예. 하나의 민족적인 독립운동 단체라. 독립운동 단체로. 예, 왜냐하면 규정됐다. 새로운 나라를 건설한다 보니까. 예. 그런데 그때 당시 소수의 지식인들만 예. 이것을 야만의 표상으로, 예. 반계몽의 표상으로, 예. 반문명의 표상으로, 즉 이들은 악으로 이렇게 인식을 하고 기록을 남겼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일제의 유사종교, 사이비 종교의 개념과 똑같은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사실은 이제 우리가 지금도 보천교의 독립운동하면 보천교라는 이름에 대해서도 생소할 뿐더러 뭐 그들이 독립운동을 했어?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런 것들이 그 당시에 소위 지식인들이라고 하는 분들이 어떤 계몽에서 벗어난 민족적인 것을 오히려 계몽에서 반계몽적인 것으로 규정을 하고 뭐 이런 어떤 영향도 있는 것 같고 네. 또 하나는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 1915년인가 조선총독부에서 만든 그 보안법이라든지 또는 종교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그 영향이 크게 내려오는 가운데 이제 우리가 아직도 그런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 얘기를 좀 해주시죠. 1915년 포교 규칙이 이제 나오면서 예, 포교 규칙. 이제 기성의 종교, 예, 즉 불교나 개신교나 천주교나 또 일본의 신도 예, 이들은 이제 종교로 해서 예. 조선 총독부 종목과에서 관리를 하고 예, 그 외에는 예, 종교 같으나 종교가 아닌 것이에요. 이 유사 종교라는 게 종교 같지만 종교가 아니다. 그럼 뭐냐? 이것은 결사단체다. 그래서 이제 총독부 경무과에서 관리를 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들을 대상으로는 뭐 치안유지법, 보안법, 육군형법, 뭐 재령, 뭐 메토 해가지고 이렇게 탄압을 하는 대상이 됐어요. 그러니까 유사종교라는 말은 일제의 수사 개념이에요. 수사 개념이에요. 이게 탄압하기 위해서 예. 만들어놓은 용어예요. 용어입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신도는 일본의 일종의 민족 종교예요. 그러죠. 근데 이 신도는 말하자면 종교로 인정을 하고 또 우리나라 한국의 민족 종교는 유사 종교화하고 이제 이런 어떤 이 탄압 정책이 그대로 이어져 온 예. 인식들이 이어져 온 탓도 있지만은 예. 문제는 이제 그 당시 지식인들의 문명화론이에요. 예. 근데 일제가 우리 한국을 침략을 했을 때 이 문명화론 또는 문명화의 사명을 가지고 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야만 상태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배를 해야 된다. 그래서 계몽을 하고 또 문명화, 근대화하고 해서 정상적인 나라로 정상적인 민족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사명을 이렇게 가지고 들어왔거든요. 근데 여기에 지식인들이 동조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측면들이 지금까지도 오늘날 보천교를 사이비 종교 또는 뭐 사교 이런 그 부정적인 인식을 하게 한 배경이 아니었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포교 규칙에서 종교와 유사 종교를 그렇게 구분했던 네. 근본적인 이유는 어디 있었을 것 같으세요? 그게 이제 그 자신들의 식민 통치에 협조하는 세력과 예. 또는 협조하지 않을 세력들을 구분한 것이죠. 아, 예. 그러니까 이제 한국의 민족 종교들 또 민중들의 집합체인 민족 종교들은 예. 민중들을 조직하고 계속 민족성을 심어주고 또 민족성을 표출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제 식민 통치에
이 걸림돌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구분을 넣은 거죠. 구분을 넣고 기성의 종교단체들은 이렇게 딱 자기들이 종목가에서 이렇게 충분히 종교로서 이렇게 보호도 하면서 식민통치에 활용할 수 있다. 그런 자신감 때문에 그렇겠죠. 우리가 우리의 민족 종교를 왜곡된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그들의 어떤 식민지 정책을 그대로 우리가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네요. 그러면. 네, 그러면 얼마 전에 제가 그 학계에서 논문 발표를 할 때도 예. 그 제 논문에 대한 토론을 하셨던 분이 유사종교라는 용어를 쓰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미 유사종교라는 용어는 아까도 말했듯이 일제의 수사 개념이다. 예. 그런 용어를 써서는 안 되죠. 예. 지금 종교와 유사 종교를 그렇게 구분해 한 것도 분명하게 그 두 집단을 어떻게 보면 다른 곳에서 이렇게 관리하고 통치하는 그런 형국이 벌어졌잖아요. 네. 그 종교는 방금 말씀하셨지만 뭐 항모국 또는 유사 종교는 제가 알기로는 경무국에서 네. 지금으로 치면 뭐 경찰청이겠죠. 예.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종무국에서 순수하게 종교단체로서 종교 활동을 보장을 하면서 또 그 외의 어떤 민족 종교들, 대종교나 천도교나 보천교 등은 경찰청에서 말하자면 예. 관리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그 일반 종교들은 집회가 가능하잖아요. 예. 근데 이제 유사 종교라고 이렇게 딱 굴레를 씌워놓은 단체들은 집회를 못 하는 거예요. 예. 집회를 하면은 그 자체가 집회 취지에 관한 법 위반이죠. 아. 예. 그럼 모임 자체를 아예 불허하는 아예 거네요. 부러지죠. 그러니까 이제 자연적으로 지하에서 이렇게 활동하게 되고 지하에서 조직을 확장하게 되는 거죠. 나중에 이제 지하에서 활동을 하니까 이게 파악을 못 하는 거예요. 파악을 해야만이 때려잡는데 예. 그리고 드러나게 해서 때려잡는 이제 그 정책도 펼칩니다. 아하. 뒤에서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얘기가 나오겠지만 예. 그런 어떤 차이점들이 있었고 거기에 관계되는 구체적인 자료들이 책에 보면 좀 있던데 네. 그 보면 고등경찰에 관한 관내 상황 뭐 이런 자료라든지 보천교 일반이라는 뭐 이런 자료들에서도 많이 드러나죠. 네. 그 중화에서뿐만 아니라 조선 총독부 차원에서 유사종교를 관리하고 감시하고 탄압했을 뿐만 아니라 아까 보천교 일반이라는 이 자료집은 예. 당시 전라북도에서 발간한 자료집입니다. 이게 기밀 보고서예요. 아. 이게 보천교가 전라북도에 있었잖아요. 예. 근데 전라북도에서 이것을 감시하고 또 탄압하고 또 사찰하고 하는 그 결과물을 정리한 겁니다. 이게 분량이 어마어마하고요. 그것을 이제 총독부에 보고를 했겠죠. 그게 이제 최근에 나온 겁니다. 아. 예. 그런 자료들에 이제 상세하게 그런 것들이 네. 많이 기록이 돼 있군요. 그러죠. 예. 예. 지금 이제 보면 보천교의 그런 어떤 그 탄압 과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개괄적으로 좀 이해가 되고 또 우리가 왜 보천교의 독립운동사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이해도 됐는데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그 보천교의 독립운동사를 알아보려면 사실은 보천교라는 조직, 이 종교단체, 사실 이 종교단체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아직도 생소한 분들이 많을 텐데 보천교라는 것이 언제, 어디서,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졌는지 그 얘기를 좀 먼저 앞에서 좀 해주시죠. 원래 이제 보천교 하면은 인물, 차경석이라는 인물을 예.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차경석이라는 인물은 원래 이제 동학을 했던 분입니다. 예. 동학. 그러니까 그 부친이 동학 농민 전쟁 당시 정읍의 접주였어요. 예. 두령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정읍의 동학 농민군을 이끌고 실제 공주 전투에도 참여하고 또 전봉준 거기에서 이제 그 공주 전투에서 패배해가지고 전봉준을 이밤산성으로 또 순창 피놀이로 피신시켰던 장본인이 그 차경석의 선친 차치구예요. 예. 차치구 장군이. 예. 그리고 차치구는 항상 차경석을 그때 당시 16 예. 차경석을 데리고 다녔죠. 데리고 다녔다가 나중에 광군에게 붙잡혀가지고 전라북도 고창군 지금 흥덕 관원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예.
이때 이제 차경석은 부친의 시신을 모셔다가 매장을 하게 되고 그 뒤에 이제 1898년, 99년 정읍 흥덕에서 농민봉기가 일어납니다. 예. 이걸 이제 흔히 제2차 동학농민전쟁이라고도 하거든요. 예. 이때 차경석은 거계예요. 그러니까 두목급입니다. 클거자에다가 예, 거계. 우두머리 예, 괴짜. 우두머리 괴짜에서 두령급입니다. 예. 이렇게 활동하다가 어떻게 살아나가지고 1904년 동학이 예. 그 근대적인 어떤 모습으로 탈바꿈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손병의 지시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1904년 진보회 예. 그리고 일진회입니다. 예. 그런데 이때 이제 전라북도 그 진보회 또는 일진회의 총대가 차경석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전라도의 동학은 차경석이었습니다. 예. 전국적인 동학의 조직의 총대는 손병이었지만은 예. 전라도의 지도자는 차경석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일진회가 을사늑약을 찬성하는 쪽으로 이렇게 계속 친일로 돌아서. 예, 예. 돌아서니까 이제 지식인들의 공격을 받게 돼요. 예. 그러니까 손병이가 귀국을 해가지고 예. 일진의 동학이라는 낡은 배에서 동학인들을 끌어내립니다. 예. 그래가지고 천도교라고 하는 예. 근대 문명론에 입각한 천도교라는 배를 만들어가지고 여기 올라타라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올라타요. 천도교라는 배. 예. 그런데 차경석은 천도교라는 배에 올라타지 않습니다. 예. 물론 동학의 배에서 내렸어요. 예. 내려가지고 바로 정읍의 강증산에게 들어갑니다. 근데 강증산의 배는 토속적이고 민족적이에요. 예. 여기에 올라탑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재미나는 것은 차경석의 이종 누이 예. 고 판내라는 분이 계셔요. 예. 강증산 선생이 정읍 대영리에 와서 천지공사를 했을 때 예. 이종 누이를 소개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천지 음향과 관련한 천지공사를 벌이는데 고판내라는 분이 참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강증산은 고판내라는 분을 수부로 책정을 해요. 예. 그리고 그분이 계시는 곳을 수부소라고 하죠. 예.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들었는데 강증산 선생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이게 이제 거의 뭐 와해가 되는 즈음에 고판내라는 분이 강증산의 뭐 영을 받아서 뭐 강증산의 목소리를 낸다 할지 또는 뭐 이런 이제 기행 이적을 보이니까 또 이제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이것을 바로 이제 선도교, 예. 태을교라고 합니다. 예. 이 세력들이 당시에 공개되지 않고 지하에서 예. 이 세력을 확장해 나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충교가 1916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 체계적인 어떤 조직을 해 나갑니다. 이게 이제 24방주제죠. 예. 사실상 교단 체제는 이때부터 시작되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1916년 24방주제라는 조직이 만들어지면서 보천교라는 것이 비로소 이제 조직화되고 어떤 종교의 어떤 틀도 갖추게 된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 가운데도 그 전부터 사실은 차경석이라는 인물이 일본의 어떤 그 조선 총독부 입장에서 보면 요시찰 대상으로서 주목이 되고 있었다고 여러 기록들이 나오잖아요. 네, 위험한 조선인을 식민 통치하는데 방해가 되는 조선인들을 주기적으로 사찰하는 것이 요시찰이거든요. 예. 요시찰 갑포예요. 예, 차경석이가 갑포. 그러니까 갑포는 아주 중대한 불령선인 아니면은 갑포로 지정하지 않거든요. 예. 이분들은 한 달에 한 3번인가 이렇게 사찰을 합니다. 을호 병호는 한 달에 2번, 그 다음에 갑을병 정호는 뭐 한 달에 1번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게 이제 그 일본어 문서에 나와요. 요시찰 갑포 조선인이라고 나옵니다. 예. 물론 이제 3.1운동 직후에는 약 한 요시찰 대상자가 한 1000여 명 됐지만은 예. 그 전에는 굉장히 극소수였어요.
이게 이분이 이제 1916년인가 17년에 요시찰 가포 조선인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때는 극소수가 요시찰 대상이었는데 이분이 이 극소수 중에 한 분에 포함되어 있죠. 아, 그러니까 이미 1916년에 24 방주 조직이 나오기 이전부터 네, 이분은 요시찰 대상으로서 그러죠. 그 일제에 삼엄한 예. 어떤 사찰 대상이었군요. 계속 구인 오고 또 체포 오고 또 무혐의로 풀려나고 계속 그런 가운데 이제 결국은 정읍 지역을 떠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계속 있으면은 계속 탄압이 들어오니까. 예. 그래서 이제 강원도 쪽으로 또 그 경상도, 경상북도 쪽으로 해서 경상남도 함양 땅에서 예. 비밀리에 도피 생활을 하면서 예. 포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보천교 간부들 중에는 함양 출신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1916년에 이제 24 방주 조직이 조직화되면서 규모도 갖추고 이제 어떤 틀도 갖추게 되는데 이미 그 전부터 이렇게 대상이었다는 것은 1910년 그 대일 항쟁기 일제강점기 초반부터 사실은 보천교가 성립되기 이전부터 본격적으로 성립되기 이전부터 강증산 계열의 그런 어떤 그 조선 총독부의 식민지 정책에 그 위협이 되는 그런 활동들이 많이 있었다고 봐야 되겠네요. 네. 그게 이제 3.1운동 이전에 예. 두 가지 사례가 있는데요. 예. 하나는 의병과 연대에서 이렇게 항일 투쟁을 했어요. 아. 의병과. 예. 그러니까 이제 정읍 이밤에 예. 진치마이라는 의병이 있었어요. 예. 이분이 충남 홍성에 가서 홍성하면은 의병 투쟁을 거의 어떤 본거지지 예. 않습니까? 김자진 장군도 그렇죠. 거기 출신이고요. 예. 홍성에 가서 의병 활동을 이분이 했는데 예. 특을교와 연대를 했어요. 그 기록이 나왔어요. 최근에. 그래요? 예. 최근에. 그래서 그 방식은 뭐냐? 부적 같은 거 예. 불살르고 또 예를 들어서 일본의 뭐 어떤 그 침략 지도자 초상을 그려놓고 예. 복숭아 나무 가지로 화살을 만들어서 쏘아 맞힌다 할지 또는 마패, 예. 마패를 이용해서 자금을 모금한다 할지 아. 뭐 이런 방식이 지극히 보충교와 유사한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주 지금으로 보면 우리가 입장에서 보면 뭐 부적을 써서 했어 하면 하지만 그런 것들이 사실 그 당시에 우리의 전통적이고 민족적인 어떤 사상을 배경으로 한 방법론이잖아요. 그러죠. 예.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실제 정읍 태인에 예. 신인동맹이라고 있어요. 예. 신과 인간이 동맹을 맺는다. 이제 이 책에 이제 40년대, 30년대, 40년대 그렇죠. 활동에 대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예, 예. 거기서 보면은 메이지 이 비밀리에 이렇게 모임을 갖고 예. 일본 메이지 춘왕 그 죽은 혼을 불러요. 예. 불러가지고 이렇게 들어오게 해요. 예. 그러면 정인표라는 지도자가 메이지 천왕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제자들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자들이 내 이놈 어찌하여 조선을 못 살게 구느냐 이렇게 꾸짖기도 하고. 아. 예. 이제 그런 어떤 그 토속적인 심지어 그 무속적인 예. 그런 모습들을 띠거든요. 민중들의 그 당시의 사상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거기에 몰래 숨어들은 밀정이 그 고발해가지고 거의 50여 명이 체포됩니다. 아. 그래서 고문을 당해서 6명이 죽어요. 아. 그래가지고 그러면 그런 민중들이 그 당시에 대다수 민중들이 예. 식민지 시절에 과연 애교력도 없고 뭐 군사력도 없고 예. 뭐 아무 지식도 없는데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뭐냐? 바로 토속적인 거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일제에 저항을 했다는 겁니다. 일제는 그렇게 고문해서 6명의 죽일 정도로 그렇게 고문을 했다는 것은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였거든요.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1943년 조선의 중대 사상 사건이 있었어요. 예. 그게 이제 조선 총독부 검사국 사상부에서 발간한 자료인데요. 예. 거기에 보면은 31건이 있어요. 예. 뭐 사회주의 뭐 동맹 뭐 상해 임시정부 31건의 사상 사건 중에 보충교 계열의 사상 사건이 6건이 있습니다. 아. 이건 뭘 의미하겠습니까? 일제는 민중들의 이런 토속적인 저항 행위, 저항 언동,
뭐 일제 패망을 예언한달지, 패망을 기원하는 고천제를 지낸달지 이런 것들이 걸림돌이 되었던 거예요. 예. 근데 이것을 우리가 독립운동으로 안 보면 뭘 가지고 독립운동이라고 예. 하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전통적이고 민족적인 어떤 방식에 그 당시에 민중들 입장에서의 그 저항의 방법론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주체적으로 좀 바라보고 해석을 하고 또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너무 이제 뭐 계몽주의적이고 지식인들 중심의 어떤 시각에서 네. 독립운동사를 바라본 게 아닌가 네.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 지금 결국은 이제 1916년에 24 방주 조직을 이렇게 발동을 시키면서 그 전후 과정에서 계속 그 차경석이라는 인물이 도피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시대적인 상황이 만들어진 거네요. 네. 예. 그 이후에 그 1916년 이후에도 계속되는 어떤 구속 사례들이 이어지는데 왜 구속을 하게 된 겁니까? 그 구속 사유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구속이라기보다는 뭐 구인 예. 또 구인을 많이 하죠. 아, 구인. 구인. 뭐 경찰서에서 예. 구인을 하는 것은 이제 그 원인이 뭐냐면 그 황제 새로운 나라의 황제에 등극하겠다. 아. 그런 이제 풍설이 이제 나도니까 예. 이제 구인을 한 것이죠. 그래서 사실 그런 사실이 있느냐? 당연히 없다고 해야죠. 예. 있다고 하겠습니다. 사실 있다고 하더라도 없다고 해야 되겠죠. 그러면 1910년대 초반부터 계속 그런 어떤 그 흔히 말하는 갑자 등극설, 예. 기사 등극설 예. 뭐 이런 얘기들이 그 당시에 인접해서 나왔던 게 아니라 보천교가 성립되는 1910년대 초반부터 계속 그런 얘기가 계속 나왔던 나왔죠. 거네요. 그러니까 강진산 선생이 예언했던 예. 후천 성경 사회를 예. 차경석은 현실 사회에 이렇게 현실 사회에서 이루려고 했던 거예요. 예. 그런데 그 현실 사회는 일제 식민지 상태였잖아요. 예. 그게 이제 차경석의 입장에서는 걸림돌이 된 것이죠. 후천 성경 사회를 만들려는데 식민지야? 예. 그러면서 그 식민지였지만은 우리는 새로운 나라를 만들 거야. 예. 그게 후천 성경 신국가 건설이에요. 예. 그러니까 일제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국내에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고 새로운 정부를 조각한다는 그런 단체는 하나도 없었어요. 예. 단지 회에서 그런 움직임들이 있었죠. 예. 그러니까 일제로서는 식민지 통치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이 걸림돌이 되었다고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 불러들이고 체포하고 고문하고 그랬던 거죠. 어떻게 보면 국내에서는 그 국권을 잃은 상황에서 네. 새로운 나라를 세워야 되겠다는 네. 그런 어떤 신국가 건설 운동을 주도해 나갔던 것은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보천교였네요. 네, 맞습니다. 예. 우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새롭게 바라보고 좀 연구를 더 많이 해서 좀 제대로 좀 그 규명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그런 어떤 그 어떻게 보면 후천성경 신국가 건설 운동을 해나갈 정도의 그런 어떤 조직이었다면 이게 만만치 않은 어떤 숫자를 가지고 있었을 것 같은데 지금 기록에 보면 1919년에 60방주제로 확대 개편되면서 기록에 보면 간부 숫자만 55만 7,700명이라는 기록이 나오거든요. 이제 무라마 지준이 정리한 조선의 유사종교에는 그렇게 나오죠. 예. 이제 거기에 근거해서 뭐 간부가 되려면 이제 100명을 포교해야 되고 예. 그걸 계산해 보면 600만이라는 겁니다. 아, 그렇게 나오면 이제 100만 숫자가 나온다. 조선의 유사종교에는 이제 그렇게 계산하면은 600만이라고 돼 있어요. 예.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 일제 기록들을 보면은 수십만에서 기백만 예. 또 수백만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예. 그러면 그때 당시에 조선의 유사종교에는 사실 뭐 큰 숫자는 아니에요. 예. 조선의 유사종교는 조경달이라는 학자 책에 의하면은 당시 이 경무국 자료를 일선의 경찰서 자료를 가지고서 통계를 냈다고 그래요. 예.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부총기는 다 지하화 있고 그 조직을 알 수가 없는데요. 예. 알 수가 없는 상태에서 그 규모를 알 수는 없고요. 근데 그 여러 군데에서 수백만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600만이라고 한다면은 이게 종교가 아니고 예. 저는 사회운동, 예. 뭐 사회현상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그 보천교의 후천성경 신국가 건설이라는 이런 어떤 민중적이고 민족적인 어떤 방법론에 기반한 그런 운동들이 그 당시 조선의 모든 백성들에게 공감대를 얻고 또 나도 여기에 힘을 보태야 되겠다 하면서 사회운동 차원에서 발을 디디고 또 참여했고 이런 것으로 볼 수 있겠네요. 현상으로. 그러죠. 당시 한국의 민들은 예, 그 당시에 어디 기댈 곳이 없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그 민족운동가들이 해외로 망명을 하게 되고 예, 국내에서 이제 민들은 어디 기댈 곳이 없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충교의 후천성경 신국가 건설의 기치 아래 모이게 되었다. 저는 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생각하면 황당한 이야기죠. 그러나 그때 당시 민들은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 이제 그 1916년 이후로 계속 이제 도피 생활을 하는 차경석이라는 분이 그런 가운데도 이제 계속 교세가 확장돼 나갔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1919년의 3.1운동 사건, 사실 그 사건 1년 전에 이미 그 보천교를 중심으로 한 소위 법정사 항일운동 사건이라는 게 벌어지잖아요. 네. 이 1910년대에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무장 항쟁 사건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 사건이 보천교와 연관이 돼 있다는 연구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게 1995년에 예, 이 관련 그 수영인 명부, 형사사건부 이런 자료들이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 이제 제주에서 학술대회가 있었는데 예, 제가 처음으로 무오년 제주 법정사 항일 무장투쟁 연구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한 적이 있어요. 예. 그리고 1년 뒤인 1996년에 서울대학교 종교학 연구에 이 논문이 게재가 됐습니다. 30여 년 전이네요. 그러죠. 예. 그러면서 그동안에 이제 보충교 난으로 예, 인식하면서 터부시했던 예, 이 사건을 이제 제주도에서 연구하게 되었죠. 그 논문이 나오기 전에는 보천교의 난이라는 난이었어요. 이름으로 예. 난이었습니다. 이 연구가 되었고 지금은 이제 거의 뭐 법정사를 중심으로 예, 성역화 작업도 다 마쳤고 음, 관련 연구도 뭐 수백 편의 논문이 나왔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즘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 이 보천교가 분명히 예, 관여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교계가 일으킨 난이다, 아니 또 운동이다 예.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그런 측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 불교계의 운동. 예. 근데 이게 이제 기록을 가지고 바탕으로 연구가 되어져야 되는데 예, 제주도 내에서 구술이나 전원을 가지고서 많이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예.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이게 이제 역사 왜곡이 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책에 보면 분명히 그 불교계의 항일 운동 기록으로는 전혀 그 법정사 관련한 언급이 없다고 적혀 있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지금 왜곡된 그 생각을 갖게 된 건지 궁금하네요. 이게 이제 제주도의 종교 어떤 특성이 있거든요. 예, 제주도의 종교는 그 혼합 종교 형태를 띠거든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수흥교 같은 경우도 수흥교 교당을 절이라고 한다든지 예, 수흥교 그 교당에서 이렇게 포교를 하는 사람들 스님이라고 한달지 예. 이런 사례가 있거든요. 아, 수원교 출신도 스님이라고 표현. 그러죠. 예, 그게 다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기록에 원래 이제 부총교는 아니었는데 예, 수영인 명분과 형사사건부에 예. 김연희를 승려라고 표기가 돼요. 아, 그 법정사 항일 운동의 주모자였던 그렇죠. 김연일. 예, 예. 예, 물론 이제 그 또 박명수라고는 인물은 이제 선도교 그 두령이라고 이렇게 나오고요. 예, 근데 김연일은 원래 처음부터 잡히지 않았어요. 예. 그러니까 구속된 이들이 김연일의 직업이 뭐냐 했을 때 승려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아, 본인이 그렇죠. 본인이 한 한 게 게 아니고. 예. 예. 그런 기록들이 있고 물론 이제 불교라고도 나오고 여러 가지 나옵니다만은 이 당시에 제 뭐 연구가 좀
했을런지는 모르겠지만은 불교로 이렇게 표방을 하면은 탄압에서 비교적 자유롭다라는 걸 알고서 그렇게 대답을 넣은 게 아닌가. 예. 실제 이제 그런 사례가 있죠. 정읍 태인에서도 신인동맹 사건 또는 황급교 사건 이런 사건들이 있었는데 실제 불교 마크를 표용해라.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보충교 자녀 세력인데도 불구하고 불교 마크를 표용해라. 예. 표용하면은 경찰로부터 탄압을 덜 받을 것이다. 예. 또 제주도 내에서 기록도 있습니다. 1920년대, 30년대 기록에도 불교도라고 이야기를 해라. 그러면 탄압을 덜 받을 것이다. 라는 그런 기록도 있거든요. 아까 이제 앞부분에서 얘기했던 1915년의 포교 규칙이 네. 일본의 신도와 기독교, 불교만을 종교로 인정해서 네. 항모국에서 관리를 하고 네.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조선의 민족 종교들은 소위 유사 종교라는 굴레를 씌워가지고 경무국에서 네. 뭐 소위 말해서 경찰청에서 이제 관리를 하니까 네. 이게 다른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교라는 외피를 쓰게 된 걸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럴 가능성이 많고 왜냐하면 그 제주도 법정사 항일운동 관련 자료들이 이제 최근에 예. 많이 발굴이 됐거든요. 예. 그 자료들을 보면은 선도교로 나옵니다. 예. 선도교로 나오고 그 최근에 이제 육군성에서 발간한 자료 선도교 태을교 포구에 관한 건도 보면은 그게 이제 법정사 항일 항쟁 이후에 가장 가까운 시기에 나온 육군성 기록이거든요. 그 기록에 보면은 불교나 승려가 안 나옵니다. 김현일도 태을교 교인이라고 나와요. 이제 그런 걸 봐서 기록으로 보면은 이 보충교와 당시 제주도 민중들이 이렇게 합세해서 한 항일운동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법정사 항일운동이라고 하면 법정사라는 그 명칭 자체에서 이미 불교를 좀 연상할 수 있고 그런데 어떻게 이 법정사 항일운동이 보천교와 직접적으로 연관되는지 그 구체적 어떤 사례들을 얘기를 좀 해주시죠. 일단은 그동안에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가 보충교는 아니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최근에 발굴된 많은 자료들을 보면은 태을교 또는 선도교인들이 일으킨 난으로 예. 기록돼 있어요. 아. 물론 이제 불교 승려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예. 없는 것은 아닌데 그 기록들을 종합해 보면은 결국 이 보충교가 일제로부터 탄압을 받으면서 여기에 불만을 품은 보충교인들이 제주의 민을 끌어들여 가지고 일으킨 한 거다. 예. 그러나 이제 뭐 본격적인 무장투쟁은 아닙니다. 예. 저는 기본적으로 이 제주 법정사 항일운동은 평화적인 무력시 약간 뭐 이 단어에 어폐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평화적인 무력시이다. 만약에 이 아주 그 무력 항일 투쟁이었다고 한다면은 예. 그 주재소에 관련되어 있는 인물들을 잡아다가 이 구타로 끝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그렇겠죠. 살해했을 거예요. 예. 그러나 구타로 끝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느냐 하면은 이 보충교가 당시 제주도에서 후천성경 신국가 건설 운동을 전개를 했어요. 예. 전개를 했어요. 전개를 했고 여기에 이제 제주도민들이 당시 이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핍박을 받던 도민들의 불만이 이렇게 화성총이나 낫이나 곡괭이 이런 무기들을 들게 했던 거죠. 예.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 보충교인들을 중심으로 하는 이 항일운동은 기본적으로 평화적인 시였다. 그래서 이제 저는 약간 어폐가 있습니다만은 평화적인 무력 시였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1919년 3.1운동 이전에 벌어진 그렇죠. 평화적인 무력 시위가 예. 1918년에 이제 법정사 항일운동이었다. 예. 그 이제 주도 세력이 보천교인들이었다. 예.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3.1운동 이전에는 두 가지 사례가 있거든요. 하나는 아까 말했듯이 홍성에서 의병들과 연합해서 항일운동을 벌였던 거. 예. 또 하나는 제주에서 법정사 항일운동. 이 두 가지 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1919년 이전에 그 무력으로 진압하던 그런 일제강점기 시절에
그 보천교를 중심으로 한 그런 항일 운동이 제주라는 곳에서도 일어났고 또 예. 홍성이라는 곳에서도 일어났다. 예, 그 맞습니다. 얘기를 하시는 것으로 이해되고 그런 어떤 제주에서의 1918년의 그 법정사 항일 운동 때문에 사실은 보천교의 탄압이 더 극심한 상황으로 가잖아요. 또 육지로 들어와 가지고도 이제 탄압이 시작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목포에서의 그 10만 원 발각 사건 이런 것으로 연결돼 가지고 많은 또 탄압을 본격적으로 받게 되는 걸 알고 있는데 그 전후 과정을 좀 얘기를 해 주시죠. 제주도에서 보천교 교세가 급격히 확산이 됩니다. 예. 말하자면 후천성경 신국가건설을 모토로 하는 많은 조직들이 이제 확장이 되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 조직들로부터 거둬들인 성금들이 있어요. 성금들. 예. 이 성금들을 이제 목포로 이렇게 빼내려다가 그래서 발각이 되거든요. 아. 이게 이제 제주 법정사 항일 운동과 연계돼 있어요. 아. 그러니까 말하자면 일제 경찰은 이 신국가 건설을 추구하고 또 비밀리에 또 돈을 성금을 모아서 육지로 이렇게 전달하고 하는 것들이 수상쩍으니까 계속 탄압을 넣는 거예요. 이 탄압을 넣으니까 이게 되던 게 이제 법정사 항일 운동이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예. 이 사건으로 이제 일제가 너무 지나치게 대응을 했어요. 목포에 있는 헌병대를 데려다가 거의 뭐 공비 소탕하다시피 그렇게 소탕을 했어요. 아, 법정사 예, 이게 너무 사태를. 과장되게 이렇게 액션을 취한 거죠. 일제가 예. 과장되게. 예. 그래서 실제 형량만 보면은 3.1운동 이전의 어떤 여느 사건보다도 가장 큰 사건이거든요. 예. 그런데 물론 이제 중간에 뭐 사면되기도 했지만은 그 형량만 보면 엄청난 사건인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 사건을 너무 과장되게 이렇게 대응을 했다. 저는 일제가.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보천교의 24방주가 이렇게 이제 발각이 됩니다. 아. 발각이 되면서 이제 육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붙잡혀서 심지어 이제 차경석 아우도 예. 형독으로 죽게 됩니다. 예. 또 차경석의 이종 누이 고판내라는 분도 이렇게 경찰에 끌려가서 예. 고문을 당하거든요. 예. 그 당한 그 당시의 자료가 일부 남아 있습니다. 예. 남아 있고요. 그래서 박종화라는 분도 결국 고문에 의해서 죽고 그렇습니다. 예. 육지에서 보천교가 거의 뭐 소탕 당하듯이 그렇게 탄압을 받아요. 그러나 계속 이 지하 조직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60방주 조직이 있을 때까지 끊임없이 지하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게 됩니다. 예.